르르르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벌써부터 추워요 지금. 큰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할 때마다 중계권이 없어서 진짜 서러웠죠, 저희들. 자, 그런데 이번 올림픽 JTBC가 중계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자, SRT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양쪽 양말을 다 벗고 맨발로 가더라고요. 무좀 있는지 발가락 사이를 막 문지르기도 하고, 순간 외국에 와 있는 줄 하신 김유미님. 자, 학교 가기 전 엄마 위해서 사반 예약해주고 가는 해남동 초등학교 4학년 용만서가 생일 축하해 하신 박수연님. 자, 예고 입시 준비를 위해 생일에도 학원을 가야 하는 우리 딸 김예나 엄마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신 신보라님. 자, 길냥이가 제 말을 알아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눌러봐. 눌렀어. 꾹꾹 신기하죠 하신 윤옥수님. 예, 그렇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살사바 뉴스 실어봉!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절반 먹고 환불 요청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진열대 보면서 이거 좋네, 이거 주세요, 딱 주문을 합니다. 자, 이내 직원이 케이크 든 상자를 쓱 저렇게 꺼내가지고요, 포장을 하죠. 자, 남성 손님 아주 그거 받아 들고 좋아라 들고 떠납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 전화가 띠리링. 들어보시죠.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너무 얼려 있어서 먹지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죄송한데 한 2시간 정도만 뒤에 드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환불을 해달라, 못 먹겠다. 다음날 전기실에 내놓았다고 가져가시라고 문자가 와 있어서 위에 딸기는 일단 다 드셨고요. 케이크는 딱 반만 남겨놓으셨어요. 한 19개에서 20개 정도는 들어가요. 땡땡 얼어서 못 먹겠다더니 케이크 절반이 뚝딱. 혹시 핵이빨인가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인데요. 지난달 31일 한 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한 20분쯤에 한 남성이 39,000원짜리 초코 딸기 케이크를 사갔습니다. 1시간 20분쯤이 지나서 제보자 휴대전화로 한 여성이 전화를 했대요. 케이크를 사갔는데 얼어 있어서 못 먹겠다라며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이 케이크를 사갔던 남성의 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보자가 케이크가 냉동으로 제공이 돼서 2시간 정도 해동한 뒤에 드시면 된다. 그래도 혹시 반품을 원하시면 매장으로 가져와 주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매장으로 못 가겠다 항의를 해서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 케이크를 맡겨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해당 경비실을 찾아서 손님이 맡긴 케이크 상자를 제보자가 들고 왔는데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생딸기 약 20개는 이미 다 먹어서 없고 케이크 빵도 절반이나 먹은 저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발 좀. 맛있게 먹었네요. 맛있게. 매우 깨끗하게. 저 정도면 뭐 거의 다 먹었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인데, 그래서 제보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세상에, 원래 이거야. 저거를 저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제보 전화해서 이거 환불 못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어제는 환불 된다고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본사에 연락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사에 항의를 했는데 본사에서 사진을 보더만 아이고 이거 다 먹었네, 환불 못 해준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본사에서도 해요. 당연하죠. 저 다 먹었는데요. 저거 세상 어디 가봐요. 저 환불해주나. 아무도 안 해줍니다. 너무 뻔뻔해서 이게 사람인가 싶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배고픈 도둑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띠링. 홀로 식당을 찾은 저 남성, 구석으로 가서 착석을 합니다. 자, 역시 이 날씨엔 국물이지. 자, 맛있게 국밥 한 그릇 냠냠냠냠. 자, 잠시 뒤 휴대폰 통화 중. 그래. 잘 안 들려? 자, 잠깐만 내가 나가서 전화할게.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리고 현 시각까지 32시간째 통화 중으로 지금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화가 아니고 이제 먹튀인 거죠. 제보자께서는 서울 노원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제 점심에 20대 초반쯤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식당을 와서 저렇게 국밥을 먹었어요. 이제 국밥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먹고 나서 전화를 해서 너무 바쁜 척하면서 막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밖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척했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이상 기다려 보았습니다. 혹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지 않았고요.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은 현재는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 인간은 작정한 인간입니다.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캄캄한 새벽 냉장고 덮개를 쓱 열어서 머리를 넣고 뒤적지요. 자, 그리고는 또 다른 냉장고로 가더니 팔을 쑥 집어넣고 가방 안에 반찬을 쏙쏙 챙겨 넣는 거 보십시오. 자, 묵묵해진 가방과 함께 호련히 떠납니다. 자, 또 다른 날, 여기가 반찬 맛집이라면서 자, 덮개를 확 가방 안에 쏙쏙 지금 챙겨 넣는 거 보시죠. 자, 덮개를 잘 덮고서는 또 룰루랄라 퇴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 또 무려 세 번째, 이번에도 덮개 세 번째로 왔네. 자, 역시 반찬 골라서 가방 안에다 쑥 넣고 또 갑니다. 자, 이 모든 범행이 한 달 새, 그리고 저 세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네, 그게 참 충격적인 요소죠. 경남 진주에서 이 제보자의 가족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냉장고를 놔두고 여기에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2월 19일, 29일 그리고 1월 4일 이 새벽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3번 도둑 맞았거든요. 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명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 물론 서로 아는 관계에서 뭐 추천을 해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가져간 것도 뭐 젓갈류, 찜류, 무침류 다양하게 다 가져갔는데 피해 금액을 합해봤더니 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훔쳐간 사람, 네, 1월 4일 절도범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오. 다행히도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보자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지금 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3번 도둑 맞은 건 처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고양이류 사육 금지. 자, 황당한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오피스텔 벽에 딱 붙은 공지문. 입주민 총회에서 결의가 됐으니까요. 다들 협조해 주십시오. 자, 무슨 내용인 거 보니 고양이류 사육 금지. 만약 양이 키우고 있다면 3달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세요. 양이 키울 거면 집을 나가. 누구 맘대로. 네, 제보자가 거주하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달 21일에 게재한 공지문인데요. 아마 이런 공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입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이라며 고양이, 패럿, 토끼, 너구리 등을 사육하지 말라고 써놨는데요. 근데 이 리스트에 강아지는 또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현재 고양이류를 키우는 세대는 인덕션 안전 커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 라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꼭 키워야겠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나 못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해에 이 아파트에서 이 건물에서 예. 고양이 때문에 아마 화재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뭐 고양이 움직이면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무작정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또 뭐 이사라든지 자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무작정 뭐 못 키우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거기서 계속 문제 제기하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결정을 했고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나가지요. 왜 나갑니까?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인사돌 정말 고맙죠. 잇몸이 들뜨지도 않고 좋죠, 인사들. 잇몸 속부터 편해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먹을 때 걱정이 없죠.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써보면 알죠.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매물 어디에 올려야 합니까? 중개사님, 가장 많이 하는 곳에 올리셔야죠. 가장 좋아하는 곳은요? 가장 자주 쓰는 곳. 셋 중 어디에? 셋 다 다방. 다방으로 결정. 부동산 중개, 다방 하나로 끝. 다방. 모자와 선글라스, 옷과 가방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이 남성. 그런 본인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 거울 앞에서 남긴 본인의 사진, 이른바 셀카도 여러 장인데요. 이 남성의 정체는 놀랍게도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삶의 이면에 추악한 범행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던 사건의 내막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예, 지금은 전직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여신도들을 갖은 방법으로 착취를 해왔다. 제보입니다. 어떤 일이죠, 손 변호사님? 네, 사건 반장의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인데요.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 2학년 때 굉장히 좀 어린 나이죠. 그때가 2012년, 3년 그 무렵인데 광주의 한 교회에 가면서 이 목사, 당시 목사 윤 씨를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요, 영어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 내용도 열심히 살아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내용들이어서 많은 신도들이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목사 윤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믿음은 타고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많은 신도들이 자신의 부모보다도 오히려 이 목사를 더 신뢰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 있는 그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운영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신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다. 교회를 섬길 기회다. 이러면서 무급으로 돈도 안 받고 이 카페에서 봉사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요. 그때 정말 존경했다. 훌륭한 목사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당시 모든 삶의 기준이 목사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 따르는 거야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목사 신도들에게 요구한 것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헌금 내역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 밴 교회를 위해서 샀다고 하고 이제 목사 가정이 썼던 그다음 비행으로 헌금, 헌금, 현금 이런 식으로 차를 그 목사가 구입해서 저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도 있고 언제나 그런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누려보고 그걸 개척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먼저 데리고 잠시 들어가서 살았고요. 저희는 그동안 일만 했어요. 헌금을 계속하면서. 와우! 어마무시하죠. 와우! 네,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보다 더한 걸 강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수입의 90%를 드려도 부자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룩한 부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헌금을 강요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운행하는 차부터 목사가 다 타고 다닐 명품차,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런 좋은 차들까지 다 헌금 목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는 성경 속 믿음의 예배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다. 명품차를 사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길을 예비하는 거다. 내가 먼저 가보고 다 뚫어놔야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는 소망이 없다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도 했는데 한 피해자는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까지 내줬다고 해요. 또 찬양팀 악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에서 쓰는 걸 써야 한다면서 고가의 악기를 먼저 목사가 구입을 하고 개인이 헌금을 통해서 갚도록 했습니다. 악기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내가 먼저 이 롤스로이스 한번 타봐야 니들도 타볼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이 젊은 피해자들이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 그래서 가해라든지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을 모아서 헌금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요? 헌금을 내면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못 낸 사람들한테 순위를 매겨가지고 루저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비난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장 같은 거 1등 이렇게 상장해서 뭐 돈도 좀 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제대로 헌금을 못 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혼내고 좀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헌금을 못 내면 이 목사, 전직 목사 윤 씨가 운영하던 그 아내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저런 거 무슨 보험사 대리점 뭐 영업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도 가하죠. 거기서도 뭐 거기 하면 뭐 받긴 하는데 이거는 뭐 월급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상장 받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목표액을 못 채우면 또 혼납니다. 너 믿음이 없다. 왜 거짓말했냐 해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혼이 났다라고 합니다. 일부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헌금 목표액을 채우려고 억대 대출을 받았다고 하고요. 4명의 피해자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목사한테 헌금한 돈이 약 40억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억으로 롤스로이스 사고, 벤틀리 사고, 또 잠실 롯데월드 거기 시그니 거기 살고. 자, 목사 신분으로 신도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내게 한 건데요. 이게 다였을까요? 이 목사 윤 씨 이런 말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죠. 성착취도 이어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한테 주신 복. 자, 성폭행이 이루어진 직후 목사와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밥도 먹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데 나 완전히 얼굴 보면서 X할 때가 진짜 너무 기분 좋아. 그거 진짜 좋던데. 피곤하구나. 조금이요. 잠깐이라도 자니까. 너무 좋더라. 엄청 부드럽더라. 베이비 엄청 귀여워. 야, 어떡하지? 나 이제 너 별로 미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저를 어떻게든 세뇌시키려는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윗도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혼난 적이 없다.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제 말하면 안 된다. 무덤까지 이거는 너와 나의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교수님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헌금으로 시작해서 결국 저렇게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뭔가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더 이제 경제적인 착취에 성적인 착취까지 이루어진 거죠.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일단은 너는 축복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축복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왕을 봐라. 처가 여럿인데도 하나님께 벌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너와 나의 비밀이다. 그리고 사람은 입으로 망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들은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나이였고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가족들 때문에 네가 불행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외부와 단절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어야 된다. 너의 모든 걸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늘 하니까 점점 더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립되는 것도 사실 이단 종교나 교주들이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또 나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네가 깨끗해진 거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너는 더러워진다. 나는 왕이고 너는 왕의 축복을 받은 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그 목사라는 자가 피해자들의 집을 저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성착취를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자,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같은 것도 보면은 이 JMS 정명석에 의한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아무리 야 이건 넌 축복받은 거야, 너는 진짜 선택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순간만큼은 되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한 피해자는 목사에게 이런 요구를 좀 받았을 때 너무 머리가 복잡합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가 나라면 목사 말을 믿고 다 배우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뭘 배우겠다는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피해자 배운다는 말에 성폭행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에 자필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들여다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날이다. 아주 많이 시키는 대로. 다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이상하고 지금에서라도 싫은 건 확실하다. 목표만 향해 가자. 이렇게 적었고요. 또 다른 메모에는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적고 화살표 표시를 한 후에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는 내용을 적기도 했어요.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셨던 건가? 라는 메모도 있었는데요. 아마도 끝까지 좀 목사를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손 변호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목사라는 자가 야, 이건 무덤까지 영원히 너하고 나하고의 비밀이야.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까? 네, 이제 피해자들을 서로 다 단절시키고 또 함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비밀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친구에게 울면서 털어놓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 호소를 들은 친구 역시 같은 내용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비밀 지켜라라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티를 못 냈어요. 처음에는.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긴 시간이 지난 거죠.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구루밍이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 나가면 무조건 망한다 이런 저주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걸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됐고요. 결국 피해자 4명이 1월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형사적인 고소를 했고요. 그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목사 윤 씨가 오히려 특수절도 횡령 등으로 이 피해자들을 신고하고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무혐의로 판단됐습니다. 윤 씨,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 네. 다윗 왕도 여자 문제로 하나님한테 혼난 적 없다. 제가 보니까 이 다윗 왕이 기원전 1000년 뭐 이때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훔치면 손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떤 처벌 받습니까? 뭐 자를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고 우리 형벌 체계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범죄는 지금 성립합니다. 상습 중강간죄 등으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에 지금 구속 송치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죠. 이렇게 좀 그루밍 같이 종교적으로 세뇌시키고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성범죄를 지금 했다라고 보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들, 뭐 제메스라든지 그 비춰보면 중형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4명이지만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착색 관리를 해주는 1인 가게 사장이 한 노인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민감한 부위의 시술을 문의하며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거절했는데도 가게 앞까지 찾아왔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정말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혼자 장사하시는 여자 사장님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충북 청주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시는 1인 샵을 하시는 사장님의 제보입니다. 이 가게의 바로 밖에는 외부에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착색 관리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 예약제이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거기 착색 관리하는 데인가요? 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너무 기침을 심하게 하고 발음을 좀 듣기가 어려울 정도라서 네, 뭐라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통화는 어려워서 마무리가 되고 잘못 걸린 전화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는 처음에 저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같은 번호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어디서 많이 본 번호다고 제가 받았는데 또 그 목소리로
아니 거기 착색 관리 하는데 아니냐고요. 이러길래 이번엔 조금 똑바르게 얘기하시길래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그러면 자기가 가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근데 무슨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를 관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 남자 관리는 안 해드려요. 이랬더니 근데 아니래. 자기가 내가 오겠다고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할아버지가 좀 약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부위를 관리해달라고요? 네, 실제로 착색 피부를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팔꿈치, 겨드랑이, 뭐 허벅지 안쪽 이쪽 착색 관리하는 게 있었는데 하지만 여성 고객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5일 전에 전화했던 그 할아버지가 또 연락을 해서 나 가보겠다라고 한 거죠. 제보자가 딱 잘라가지고 말했어요. 저 허벅지 안쪽 여기 남자는 안 해드립니다. 여자만 하는 거예요. 라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할아버지가 아무튼 나는 내일 오후 4시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이거 사실 직원도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일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찾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거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는 남성 고객은 그런 허벅지 안쪽 부위는 뭐 시술도 안 하고 상담도 안 합니다. 라고 혹시 몰라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거절을 한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할아버지 남자 고객 안 받아요. 거절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진짜 나타났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내가 문자 보냈는데 답도 없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 업무가 좀 빨리 끝나서 왠지 그 안에 있으면 제가 문을 열어서 상대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퇴근을 해버렸어요. 혹시나 해서 4시에 진짜 CCTV를 봤는데 진짜 와가지고 이제 모자에 안경에 검은 마스크 쓰고 제가 없으니까 이제 문을 살짝 이렇게 해보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쳐다보다가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사장님도 선수야. 오후 4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왠지 진짜 올 것 같아. 그래서 미리 퇴근하셔가지고 집에서 그 샵 CCTV를 봤더니 진짜 왔어. 선수라기보다는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좀 빨리 퇴근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서 CCTV를 보니까 4시 6분에 온 겁니다. 저 모습이에요. 검은색 모자, 뭐 마스크, 장갑 끼면서 왔고 문을 당겨 보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전화를 거는데 바로 자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한테. 저기서 전화를 거는데 사장님이 바로 받았죠. 전화 울리니까 사실은 그 할아버지 전화였고 3번 정도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전화 걸고 있네. 예, 3번 전화 왔는데 안 받으니까 한 4분 정도 이렇게 저 앞에서 상성거리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날 이후에 제보자가 또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주가량 일을 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29일에 이제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픈을 하고 약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할아버지한테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는 2주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던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전화를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보자는 할아버지가 왠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같네요, 교수님. 경찰에 그래서 신고해야죠, 그럼. 네, 그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출동한 경찰이 다 듣더니 아무래도 좀 변태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도 변태 같다. 네네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전화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 다시 경찰이 연락이 왔는데 이 할아버지는 근처에 가까운 곳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80대 혹은 90대 정도 되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보자 사장님은 너무 좀 근처에 산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 성범죄 이력은 있냐, 정확한 집은 어디냐라고 물어봤지만 경찰은 이것은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난달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더
나타나거나 전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 쓰고 일단 사건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그때 조서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이제 옆에서 절대 안 된다. 왜 처벌 불원서를 쓰냐. 아무것도 끝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아 뭐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처벌 불원서는 안 쓰고 토요일 날 조서를 쓰러 간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저 노인에게 직접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워낙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딱 들어보면 감이 오거든요.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디요? 아, 여기 JTBC 방송국이에요, 방송국. 어디, 안 들려요? 방송국이요. 방송국이요? 네네. 네, 아,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0인데요. 아, 선생님 혹시 동에 미용샵에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예, 몰랐어요. 거기에 혹시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예? 다녀가신 적 있으세요? 12월에? 어디요? 이영씨? 허벅지 부분에 착색이 있어서 지워달라고 하셨다는데요. 예, 몰랐어요. 에이. 아, 손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이 제보해 주신 사장님에게 힘내시라는 응원의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고 싶고, 지금 경찰이 스토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상 이 스토킹에 해당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찾아가든 전화 연락을 하든 뭐 선물을 놓든 따라와서 지켜보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행동만 가지고 이건 무조건 스토킹이다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 없습니다라고 해도 확인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좀 넓게 보자면은 그런 부분도 경찰이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방송에도 나가고 전화까지 했고 명확하게 경찰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또 했다. 이때는 이제 범죄로 연결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전달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봐요. 박 변호사님. 네. 다녀가신 적 있죠? 미용실 허벅지 부분에 착색 있다고 지워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좀 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리고 정말 많은데 또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왠지 좀 약간 좀 다급해서 끊은 것 그렇죠, 같죠?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나 이용실 하는 거 봤을 때는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목소리상으로는 저는 9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새해를 맞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말 한마디에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데요. 급기야 남동생은 먹고 있던 밥그릇까지 던져버립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께서는 40대 여성이고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폭력을 쓰셨어요. 늘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이 제보하신 분과 1살 어린 남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동생이에요. 이 남동생이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금은방을 털다가 붙잡히기도 했고요. 또 또래를 집단 폭행해서 강제 전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마다 엄마는 원래는 착한 애다, 어릴 때 상처가 커서 그렇다 라면서 남동생을 감쌌다고 합니다. 자, 남동생의 폭력성 집 안에서도 터졌습니다.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누나로서 너 왜 학교 안 가냐,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죠. 싸대기 얼굴 막 때리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하는 게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넘어가고 네가 누나니까 그냥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 뭘 이해해, 내 뺨을 때리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에 한 대뿐인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비켜라라는 의미로 제보자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보자에게 폭행을 했다고 해요. 리모컨이나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보자가 엄마의 부탁으로 잠든 남동생을 깨웠는데 남동생이 왜 깨우냐 달려들더니 누나인 제보자의 뺨까지 때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보자가 엄마 살려줘라고 울부짖는데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까 네가 누나니까 참아라. 둘 다 내 자식이라서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다. 엄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남동생이 자녀 셋을 낳고 혼인 생활, 결혼 생활 이어갔는데 그러는 동안 직장을 구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다 어머니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싸움 같은 게 있으면 다 어머니한테 시콜콜 다 얘기를 하면서 싸우기도 했고, 특히 이 남동생이 폭행을 행사를 하는데 아내한테까지 폭행을 행사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도 어머니가 새벽에 동생 집까지 달려갔다고 하는데 여기 가서 엄마가 며느리 네 어떻게 경찰을 부르냐라고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해요. 아들한테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며느리 탓을 해. 그러면 며느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하죠. 그 이후에 남동생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 결국 그 남동생의 세 자녀 결국 엄마가 또 떠안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동생이요, 돈이 필요하다, 양육비를 벌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3명의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긴 다음에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원룸을 얻어서 살면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래 한 것도 아니고요. 생활비를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받아서 썼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재혼할 거다라고 재혼 상대를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이 재혼 상대가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또 성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는데 남동생 몰래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 동생이 이런 사람이다, 과거를 알리고 결혼 내가 참 어렵지만 이게 솔직히 좀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당연히 동생에게 전해지죠. 알게 된 동생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고요. 제보자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집을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요. 또 그 후에는 엄마, 남동생 모두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혈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3년 전에 이 제보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걸 앞두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남동생의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됐는데요. 남동생이 그때 그 여성과 재혼을 했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을 했고요. 아이고. 새 자녀는 전처에게 보낸 채 엄마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때부터 이 남동생과도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제보자의 남편, 그 매형이 생기니까 이 남동생이 전과는 다르게 까불거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굴었대요. 그쵸. 그러다가 지난 1일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 자녀들이 날 아빠 취급을 하지 않는다,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네가 아빠 역할은 제대로 했냐 맞받아치니까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얘기를 저희 밥상머리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되면서 그거를 막 욕을 하다 갑자기 화살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 날라오더니 급발진해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뭐 하나 집어 던질 것처럼 항상 집어 던지고 욕하거든요. 그때 매형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해서 진짜 얘는 심하다 해서 아예 안 보기로 한 거예요. 매형이 있는 자리에서 밥그릇을 던졌어요. 네, 남동생이 참지 않고 먹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보자의 남편이 이제 제지했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결심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남동생 상종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머니의 차량도 가져갔어요. 사실 이 어머니가 영업 일을 하기 때문에 차가 필수인데 남동생이 몰래 끌고 나갔다가 또 음주운전도 하고요. 또 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제보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쫓아내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엄마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또 제보자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엄마가 이제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거든요. 그 후에 제보자는 엄마와 며칠 동안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까지 손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범죄가 됩니다. 가족끼리 뭐 폭행, 뭐 상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고소도 지금 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어머니는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계속 어머니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뭘 하기엔 좀 쉽지 않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께서는 이 남동생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싫어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엄마라고 보시는 거죠. 엄마가 죄책감이 있고 그 아들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고 방임을 했는데, 엄마는 회피하고 방임을 했지만 그 여파를 다 이 누나가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나는 이 엄마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평생을 훈육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교정이 전혀 안 돼서 지금도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누나께서 이 동생은 지금도 폭력적이기 때문에 동생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건 당연한 상황 같아요. 엄마하고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역시 조건부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동생의 동생의 문제를 전혀 인식을 못 하시거나 지금이라도 훈육을 하지 않고 다 누나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거나 회피하시는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접촉을 안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고 다른 한 명이 조심조심 담을 넘고 있습니다. 2인조. 매장 안으로 들어온 두 남성 본격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진열장에 놓인 명품 가방들을 하나 둘 품 안으로 챙겨 담습니다. 자, 얼마 뒤 훔친 가방을 한가득 들고 빠져나가려는데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히 문을 닫는 두 남성. 왜요?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한 경찰들과 문 사이로 딱 마주친 겁니다. 경찰과의 대치 끝에 결국 두 남성 모두 체포됐는데요. 한 발 더 앞선 경찰 덕분에 제대로 혼쭐 났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한 가족이 마당 수영장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수영장 안으로 풍덩 다이빙을 합니다. 앉아있던 다른 남성과 아이는 다이빙한 남성을 보고 웃고 있는데요. 남성이 물속에서 후적거리지만 두 사람의 관심은 강아지에게 쏠려 있습니다. 남성은 몸을 계속 움직여보지만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요. 그때 어딘가 이상한 남성의 상태를 발견한 여성이 서둘러 뛰어옵니다. 아이와 다른 남성도 그제서야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왜? 다이빙 직후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진탕 증세를 보입니다. 수심이 낮은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지 마라. 그래, 다음 이어갑니다. 느긋하게 걸어오던 한 남성이 짧고 좁은 다리에 들어서는데요. 동시에 트럭 한 대가 맞은편에서 쓱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안합니다. 예, 저벅저벅 걸어가던 남성은 커브를 돌며 다리에 진입하는 트럭과 딱 마주치는데요. 트럭이 멈추지 않고 돌진하자 당황한 남성은 우물쭈물거립니다. 그러다 결국 다리 밑 개천에 풍덩 빠지고 말아요. 남성은 행인의 도움을 받아 끙끙 힘겹게 빠져나오기는 합니다.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도 남성에게 쭈뼛쭈뼛 다가가 보는데요.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다리에서 배려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 무지무지하게 춥답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